입당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가 심리학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억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가장 마지막에 기쁜 일이 있었던 것, 그리고 슬픈 일이 있다 하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고통을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뇌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제가 굉장히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연속되다가 마지막에는 고통이 적었어요. 그러면 고통이 적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기쁜 일들도 비슷한 현상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입당 바로 다음 날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서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이나 지지력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컨벤션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뭐 굳이 그걸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격이 좀 달라서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불확실성 제거 효과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야? 그거 아직 의문을 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 바깥에서, 그러니까 보수 야권에서 야권 단일화를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보수층 지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일단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게 뭔가를 지지 의사를 표명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 조사 때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여론조사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 게,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선이 모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냥 나는 언제 입당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연구해 볼게요 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대략 47% 내외의 지지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58% 내외로 대략 10% 이상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당을 하고 나서 일요일하고 오늘까지 발표된 게 3개 여론조사인데, 그거의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5% 내외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총장 우리 사람이네, 우리 쪽으로 출마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 밀어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거에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중도층과 무응답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줄리 논란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총장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과 무응답층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또 좀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표까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마음을 얻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좀 늦추는 것이 좋다, 11월쯤 야권 단일화하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윤 전 총장 이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당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금태섭 전 의원 있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 캠프에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입당 바로 다음 날 저녁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서 금태섭 의원까지 윤 전 총장이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먼저 만났다고 그래요. 사무실로 찾아가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의 갑작스러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을 했대요.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는 여러 중간에 오해도 많이 풀렸고, 또한 직접 본인을 만나러 찾아온 것에 상당히 좀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고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했는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알려줬고요. 금태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영입을 하는 것이 큰 하나의 숙제로 보여져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영입하려고 했지만 저는 안 도울래요 라고 이제 발을 네. 뺐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대요. 의기투합도 했고.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네 가지의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뭘 조언했는지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지만, 상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라는 것과, 김종인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트래요. 그러니까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특히 금태섭 의원을 너무 참 아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네.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군요. 금태섭 의원이 거절한 쪽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만났습니다. 김종인, 금태섭이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계를 지난주 금요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할 때랑은 좀 그림이 달랐습니다. 대표, 원내대표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요. 그야말로 깜짝 입당이었는데, 입당 과정이 파격적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제대로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 있기도 한데 두 분께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격적이라기보다도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번 주 주말에 한 언론사에서 윤석열 총장 8월 2일 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라고 단독 기사를 썼어요. 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캠프에서 나눈 얘기가 외부에 자꾸 누설이 되느냐, 그리고 왜 자꾸 기사화가 되느냐, 이 부분 우리 보안에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상당히 좀 불쾌했고, 캠프 내에 상당히 몇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스스로 고민을 해서 내가 입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캠프에 여러 팀장급, 특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고 어제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냐?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지금 좌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도 바로 입당을 하시라. 그렇게 해서 권영세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입당을 하게 된 건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될 분이 예측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갖고 즉흥적인 결정을 한다? 이것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월요일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의 대표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몰랐더라도 연락해봤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정무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아니면 그냥 그런 거 무시해, 그냥 내가 결정했으니까 밀고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 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좀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입당하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그리고 장제원 의원 정도의 모습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없었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이제 입당 환영식을 갖고 윤석열 전 총장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그 이전 방송 인터뷰에서는 좀 불쾌한 느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여기다 대고 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입당하라고 했는데, 입당했다는데 입당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아마 사귀지 않을까 싶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큰 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직도 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찰총장이고 아직도 특수부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를 못 벗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 같으면 이런 수순을 밟아서 입당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회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후보가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입당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딱 그 중에서 참모들 불러가지고 팀장급들하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후보 앞에서 후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팽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말 못 하는 거죠. 또 후보가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통보해서 입당식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이제 그 검사들이 수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의자든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수사 대상자든 간에 그 사람한테 압수수색한다고 하면은 압수수색하고 들어갈 때 미리 예고하지 않잖아요. 타이밍을 뺏고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승기를 잡거나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서 아직 네.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에 틀림없이 저는 연락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당대표한테 연락 안 하고 바로 입당식하고 들어갑니까? 아마 서로 간에 최소한의 입당식 한다는 얘기는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얘기 들었을 거예요. 권영세 위원장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표 있을 때 입당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혼자서 쑥 들어가가지고 입당식 해버리는 거예요. 당대표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신이 뭐라 말하든 나는 내 결정대로 움직인다. 나는 내가 뜻한 바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를 본인이 그런 얘기를 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 국민한테 얘기한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뭔가 모양이 좋지 않았던 입당이었다. 뭐 이거는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불확실성 제거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전 총장은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캠프를 꾸릴 상황도 사실은 정치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캠프 운영도 굉장히 버거워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안에서도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윤 전 총장 혼자서 나가서 일정 만들어서 막 말실수 같은 거든 아니면은 구설에 오를 만한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네. 그리고 입당하기 바로 직전에 뭐 이른바 줄리 논란까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태세 전환을 해서 지지율이 더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만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논란은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당을 빨리 한 것은 정말 윤석열 총장 스스로에게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캠프를 많이 해봤는데 캠프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후보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그것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결정인데 그것을 설득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후보자가 결정을 안 했는데 밑에 참모진들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것을 설득해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격적으로 결심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행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분들 앞으로 또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궁금한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인물 하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 입당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말하는 스타일 등등 메시지를 보내는 스타일 등등 모두가 좀 상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앞으로 주도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이미 주도권은 윤 전 총장한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윤 전 총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바깥에서 자기의 네.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고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 40명 정도라고 얘기하죠. 네. 그 의원들이 이미 친윤계로 분류돼요. 계속 새 과시를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누굴 만났느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누굴 만나서 네.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다수의 의원들이 윤 전 총장하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은 앞으로 계속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몸집이 커진 상황인 것만 틀림없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다른 후보들도 뭐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 내려놨잖아요. 네. 지금 본게임 뛰겠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갑자기 외인 부대가 들어와서 주인의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견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당 지도부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표 직속으로 검증위원회 꾸려서 검증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앞으로 그 후보들 14명이나 되는 후보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뭔가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그릇 안에 한 네. 바구니 안에 계란 다 담은 거 아닙니까? 한번 깨지면 한꺼번에 다 깨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경제에서도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담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 같이 다 금가거나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 됐고 서로 간의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한 상황으로 네.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내부 주자는 14명 정도 되고요. 이 경선 버스 밖에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야권 전체 주자 16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양상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교수님? 진짜 야권이 이렇게 대선 후보 군이 폭넓고 많은지는 몰랐는데 16명까지라는 거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강, 3중, 나머지는 다 약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로 보면은 네. 1강은 윤석열 전 총장 같고 3중은 뭐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 후보들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죄송합니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어느 분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검증이 예상돼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증 꼭 해야 합니다. 3가지 부류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체성 검증해야 합니다. 저분이 보수냐 진보냐, 국민의힘의 사상과 이념에 맞는 분이냐 아니냐, 보수에 맞는 분이냐, 이 부분은 당원으로서 당연히 검증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책과 실력 검증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검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대통령 후보로서요, 저는 사생활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줄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런 식의 검증은 안 돼요. 그냥 저거는 마타도예요. 흑색 선전이에요. 증거 없잖아요. 증언도 없잖아요. 그냥 어떠한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도했다라는 것만 갖고 저런 식의 막 공격을 해대는 것은 저건 마타도예요. 사생활도 검증을 해야지만 그는 분명한 증거와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러면 사생활까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저러한 뭐 결혼 전에 누구랑 동거했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검증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아픈 네. 검증이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되게 흥미진진하게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8월 말에는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중순에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 남기고요. 이후에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 정도 남기는 것이 지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룰입니다. 이를 통해서 11월 9일에는 최종 후보 선출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방금 장 교수님께서는 1강 3중의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검증이 펼쳐지게 될지 저희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